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민시프트 클러스터링과 DB 스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입니다.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 베이스드 알고리즘, 즉 이제 어떤 점들을요, 특정 간격으로 먼저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슬라이딩 시키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클러스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제 모티베이션부터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우리 K-민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사전에 넘버 오브 클러스터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넘버 오브 클러스터에 따라서 성능도 굉장히 좌우되고요. 하지만 그걸 정하는 것은 사전 지식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데 그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K-민즈는 그 한계점이 있고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하이트를 통해서 커팅을 통해서 이제 넘버 오브 클러스터를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버 오브 클러스터를 거기에 관련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점들을 등간격으로 해서 그리드로 처음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그리드, 그, 점들, 주변으로 점들이 얼마만큼 모여 있는지를 그걸 보고요. 빨간색으로 센터를 다시 골라내요. 그 다음에 골라내는 점들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빨간색 점들 주변으로 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평균을 구하면 이 빨간색 점들이 점점 이렇게 모이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 이터레이션이 증가하면서 빨간색 점들이 가운데로 점점 몰리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일정 간격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하나의 점으로 취급해서 이거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그냥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여기 있는 거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몇 개의 클러스터라고 정해지지 않고 등간격으로 점을 이렇게 그리드로 쭉 놔둔 상태에서 점들이 점점 이동해서 총 4개의 클러스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K-민즈 혹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과 다르게 이제 사전에 넘버 오브 클러스터를 정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지식이 좀 덜 필요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민시프트 클러스터링 장단점 한 번 더 요약을 할 건데요. 민시프트 클러스터링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넘버 오브 클러스터를 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드리븐 방법으로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그 해당 포인트에 일정 간격, 윈도우를 정해주고 그 윈도우 안에 있는 포인트의 평균으로 점점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윈도우 간격을 얼마나 둬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또 발생해요. 자, 이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간격에 따라서 이 수치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하는 것은요, 쉽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지식을 통해서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다른 클러스터링 방법들처럼요, 여기도 이제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면 우리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아웃라이어 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요, 클러스터의 결과가 굉장히 성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DB 스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스캔은요, density based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density가 뭐냐고 하면 이제 앞서 민시프트 알고리즘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제 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떠한 윈도우 레디어스를 그려요. 어떠한 간격을 구한 다음에 그 간격 안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있다. 즉, 이 포인트의 density가 굉장히 높다, 밀도가 높다라고 하면요, 저희는 그 포인트를 코어 포인트라고 부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원을 그리거나 혹은 네모를 그리거나 어떤 특정 모양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그냥 뒤에서 이그젬플이 있지만 이게 observation들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요. 각각의 포인트별로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면 이 포인트에는 지금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코어 포인트에 해당할 거고요. 만약에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 어때요? 이렇게 그려보면 포인트가 세 개밖에 없죠? 자, 세 개밖에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하지만 코어 포인트가 안에 들어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보더 포인트. 덴시티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적어도 코어 포인트면 보더 포인트. 그리고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려보면 어때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경우에는 노이즈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observation들이 이렇게 있고 공간 위에 뿌리고 각 포인트별로 이런 식으로 특정한 모양을 그려줘요. 어떤 레디우스를 가지고 그려줍니다. 이것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나중에 저희가 직접 결정해줘야 되는 밸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코어 포인트부터 볼게요. 이 포인트 주변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민 포인트가 뭐냐면, 4개 이상이 있으면 해당 포인트는 코어 포인트다라고 해주는 기준점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이 포인트 주변으로는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이제 코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포인트는요, 이렇게 돌렸을 때 포인트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민 포인트 4, 기준점 4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제 코어 포인트는 될 수 없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코어 포인트가 하나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보더 포인트다. 그다음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경 주변에 두 개밖에 없죠. 그럼 이제 코어 포인트는 될 수 없는데 이 두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코어 포인트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노이즈 포인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토익 이그젬플을 통해서 DB 스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DB 스캔은요, 이제 모든 점에 대해서 레디어스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자, 1번 주변으로 어떠한 반경, 앞서 정했던 어떠한 반경으로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러면 1번 그려질 거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전부 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민 포인트를 3개라고 두면요. 이제 2번, 3번 포인트에서 그렸던 게, 어, 요렇게 요 빨간색이거든요. 3번. 이게 3번의 라인이에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죠? 3번은 코어 포인트. 자, 2번도요. 그리면 3개가 들어있죠? 2번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3개 있죠? 4번도 이렇게 돌려보면 3개가 있으니까 요 3개는 모두 코어 포인트다. 그리고 코어 포인트들이 서로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이제 취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 어때요? 앞서서 1번에서 돌려보면 이 반경 내에 2번과 3번이라는 코어 포인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2번과 3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은 보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2번과 3번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요. 5번에서 돌려봐도 4번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4번과 가까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는 하나의 클러스터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동떨어져 있었잖아요. 이 주변에 보더 포인트나 코어 포인트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이즈 포인트다. 즉, 이것은 아웃라이어로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로 설명한 DB스캔 알고리즘을 이제 수도코드로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모든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제 반경을 그려서 해당 포인트가 코어 보더 포인트인지 혹은 노이즈 포인트인지를 다 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포인트라고 판명된 것은 모두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해당 포인트는 아웃라이어니까요. 그 다음에 코어 포인트들끼리 서로 연결된 것들은 다 엣지로 이어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이제 간주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코어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클러스터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더 포인트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보더 포인트가 어떠한 코어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 코어 포인트가 구성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보더 포인트를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이 DB 스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DB 스캔의 장점을 설명해주는 example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TU, U자가 이런 식으로 있고 O자도 있고 여러 가지 비정형 모양의 클러스터들이 눈으로는 보이죠. 근데 알고리즘으로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있어서 이것을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DB 스캔을 쓴다면 이제 초록색들이 모두 코어 포인트, 그 다음에 파란색이 보더 포인트, 빨간색이 노이즈 포인트라는 것을 먼저 판단해요. 자, 노이즈를 전부 다 지운다고 했었죠? 그걸 다 제거하고 나면요, 이제 패턴이 조금 더 명확해져서 이 명확한 패턴으로 클러스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혹은 여섯 개까지 잘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와 비견되는 방법이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에서 그 미니멈 디스턴스를 그룹 간의 이제 디스턴스를 볼 때 미니멈을 보는 것도 이러한 비정형 모양을 보여주는 찾아주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것과 다르게는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은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 혹은 노이즈 일리미네이션 과정이 없고요. 이제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일리미네이션 과정이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오리지널 포인트에 DB 스캔을 적용한 결과를 보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그룹을 잘 찾아내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주변에 조금 이제 군청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약간의 에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DB 스캔이 이제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이제 코어 포인트를 다 정하잖아요. 코어 포인트인지, 그 다음에 보더 포인트인지, 노이즈 포인트인지 이걸 다 정한 다음에 노이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 제거를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모두 다 제거되어 있는 상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모두가 코어 포인트 혹은 보더 포인트인데요. 처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코어 포인트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찾아서 그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코어 포인트들이 서로 위처블한 것들,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쭉 나가는 과정이 지금 보이고 있는 빨간색 그룹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리처블한 포인트들을 잘 찾고 나면요. 그 다음 포인트에 대해서 리처블한 포인트를 잡아서 클러스터 찾고, 다음에 대해서 리처블한 포인트 또 찾아서 클러스터 찾고, 또 다음 계속해서 똑같은 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DB 스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클러스터 밸리디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 밸리디티는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들이 주는 그 결과물들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unsupervised learning이기 때문에 앞선 regression이나 classification 같은 문제와 다르게 관측된 클러스터 정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책에서 이 validation of clustering structure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웠던 알고리즘만 해도 벌써 4개가 넘고요. 각각의 방법들도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들이 존재해서 그것을 바꿈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 달라질 건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그 클러스터 결과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것인지를 저희는 찾아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밸리디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클러스터 밸리디티 방법은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이나 K-민즈에서 보면 각각의 옵서베이션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비슷한지를 먼저 평가해서 비슷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는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이는 점들처럼 어떠한 뭐 K-민즈라던가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을 잘 나눴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나눴던 결과가 얼마만큼 잘 나눈 것인지 지금 2차원이니까 우리가 보기가 편하지만 실제로 3차원 혹은 4차원, 5차원 이렇게 넘어가면 이러한 플롯으로 이 클러스터가 잘 구분이 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렇게 다차원인 경우에도 저희는 similarity matrix, 즉 행렬로 포인트들 간의 거리를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의 차원과 관계없이요. 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육안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잘 나누어져 있잖아요. 각 클러스터 간의 거리도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정의한 similarity measure, 예를 들어 Euclidean distance라던가 correlation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오른쪽에 각 포인트에 대응하는 매트릭스에다가 뿌려보면요. 자, 높을수록 similarity가 높은 거예요. 보면 각 빨간색 그룹이 1번부터 33, 파란색 그룹이 34번부터 66, 초록색이 67부터 100까지 이렇게 인덱스를 잘 조정해 놓은 다음에 행렬을 그려보면 각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observation들 간의 거리가 상당히 높고요. 클러스터 바깥에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거리가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뮬러리티 매트릭스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잘 되었는지 혹은 안 되는지를 이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이 좀 들어가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제 또 이그젬플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 오른쪽에 K-민즈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딱 보시면은 perfectly separable 하죠. 왜?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내면요. 어때요? 딱 세 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럼 클러스터 간의 구분은 명확하지만 이것을 similarity matrix로 넣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클러스터가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해주냐 본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아요. 빨간색이 1번부터 33번, 그다음에 파란색이 뭐 34번부터 66번 이렇게 인덱스를 잘 조정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자, 이런 상태더라도요. 보시면은 여기 요 그룹 보면 빨간색이 많이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뭐 노란색, 파란색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요. 마찬가지로 요쪽 같은 클러스터가 아닐 때 파란색이 많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우리 노란색과 빨간색 계속 볼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기존의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어땠어요? 완전히 다 파랬었잖아요. 이렇게 파랬죠. 그런데 지금은 빨간색도 종종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시밀러리티 매트릭스를 통해서 클러스터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기는 꽤 어려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 클러스터 밸리디티를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주관적이기 때문에요. 수치를 통해서 클러스터 밸리디티를 확인하는 방법도 이제 많이 씁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게 클러스터 코이전, 클러스터 세퍼레이션 그 매저를 하는 거거든요. 자, 클러스터 코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들이 그 클러스터 내에서 얼마나 가까이 존재하는가.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within cluster sum of square라고 해서 WS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WSS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것이 observation이고요. MK가요. 어떠한 K번째 클러스터의 센터 혹은 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observation들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하나의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센터와의 거리 제곱 합을 나타내는 것이 WSS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클러스터 세퍼레이션은 클러스터들 간에 얼마만큼 잘 separate, 구분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매저고 이거 많이 쓰는 게 between cluster sum of square, BSS를 많이 씁니다. 자, 이 경우에는 M이 만약에 클러스터를 하지 않았을 때 전체 데이터의 중심이고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 육안상 두 개의 포인트가 존재하겠죠.
첫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두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 만약 두 개의 클러스터를 나누지 않고 하나, 같은 그룹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심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거리 제곱합을 구하는 것이 BSS라고 할 수 있어요. 네, WSS랑 이제 그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요, 앞에 총 클러스터의 사이즈만큼 이렇게 곱을 해줍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에선 거리를 하나만 구하고 여기도 하나만 구한 거잖아요. 하나, 하나.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때요? 각 observation들 간의 거리를 모두 제곱한 거,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거리 곱하기 3, 요 거리 제곱합 곱하기 3을 해줘야지 똑같이 6개의 거리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 CK 이만큼 곱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설명한 코이전과 세퍼레이션을 이제 example을 통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 있는 포인트가 원디멘셔널 케이스고요. 이제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1에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2에 있고, 세 번째는 4, 네 번째 포인트는 5에 있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클러스터가 없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클러스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WSS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 이 3이 중심일 거잖아요. 전체 하나의 클러스터의 중심은 3이고요. 그럼 각 observation 간의 거리 제곱 합은요. 1 빼기 3제곱 더하기 2 빼기 3제곱 더하기 5 빼기 3제곱 해서 총 10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etween cluster sum of square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들 간의 거리를 찾는 건데요. 여기는 어때요? 그런 게 없잖아요. 원래 클러스터 중심과 전체 데이터 포인트 중심이 현재 같죠? 그래서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둘을 합친 토탈은 10이 될 거고요. 자, WSS는 10이고요. BSS는 0입니다. 근데 만약에 K를 2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것이 첫 번째 클러스터, 그다음에 두 번째, 셋, 네 번째 observation들이 이제 두 번째 클러스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은 M1이고 여긴 평균은 1.5가 되겠죠. 두 번째 클러스터의 중심은 4.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definition대로 WSS를 구해보면 1번 observation과 그 해당 클러스터의 중심 1.5와의 거리 제곱, 그리고 2와 1.5 거리 제곱, 그다음에 4와 4.5와의 거리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WSS가 1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BSS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9가 나올 거예요. 합쳐보면요. 토탈은요. 앞선 케이스와 똑같이 10이 나오게 돼요. 이 토탈 썸 오브 스퀘어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지만 클러스터 개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클러스터 개수를 하나로 두는 게 좋을까, 두 개로 두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WSS가 10에서 1로 줄고 BSS는 0에서 9로 느니까 K를 2로 두는 게 1로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절대적인 수치로 어떠한 스레숄드가 존재하지 않는 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10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할 때 WSS가 도대체 얼마나 작아야만 이 K를 2라고 두는 게 또 significantly better than K가 1일 때인 경우 요런 것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10 배분이 여기 10, 0보다 1, 9일 때가 더 좋은 거고요. 만약 K를 3으로 둬가지고 이 WSS가 0.1 9.9로 나눠지면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의 케이스가 되면 클러스터가 밸리드하다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한계가 있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모든 어떠한 경우든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에 대해서 스레숄드를 잡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또 어떤 방법을 또 취할 수 있냐면 랜덤 데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구했던 이 수치들이 얼마만큼 클러스터가 잘 나눠져 있는지
나타내는지 그걸 나타내는 스코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세 개의 그룹이 나눠져 있는 세 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충 보면 모든 데이터들이 X축 기준으로 해서는 0.2부터 0.8 사이에 존재하고요. Y축 기준으로는 0.2부터 0.8 사이에도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K민즈, 기존의 오리지널 데이터를 통해서 K민즈를 구했더니 이게 0.005에 대한 WSS를 구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게 진짜 작은 수치냐, 믿을 만큼 작은 수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이게 랜덤 데이터도 만들어내는 방법이 좀 다양하지만 가장 심플한, 나이브한 방법은요. 자, X축이 0.2부터 0.8, Y가 0.2부터 0.8이니까 요 간격 내에 존재하도록 데이터를 그냥 랜덤하게 뽑아내는 방법이 있겠죠.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든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든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랜덤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해당한 랜덤 데이터를요. K민즈 방법 똑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한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적용하면 그 해당 데이터에 대응되는 WSS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500회를 반복했다고 하면요. 그 500개의 WSS 수치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시스토그램으로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0.017부터 시작해서 0.03 근처에 쭉 몰려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포인트들은요, WSS가 0.022 정도가 되죠. 자, 실제 데이터에서 구했던 0.005는요, 여기 있는 최소값, 미니멈보다 더 작은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구했던 WSS는 상당히 작은 수치라는 것을 이런,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 두 가지, 민 시프트 클러스터링과 DB 스캔을 설명드렸는데요. 민 시프트 클러스터링의 장점은 사전에 넘버 오브 클러스터를 정하지 않고 데이터 드리븐 방법으로 넘버 오브 클러스터가 정해진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마찬가지로 윈도우 사이즈를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DB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덴시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코어 포인트, 보더 포인트, 노이즈 포인트를 구분한 다음에 서로 코어 포인트들 간에 서로 리처블 하면 하나의 클러스터, 리처블 하지 않으면 다른 클러스터로 묶는 방법이고요. DB 스캔의 가장 큰 장점은 노이즈, 즉 아웃라이어를 구분해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다양한 클러스터링 방법을 배웠는데 그 방법들 중에 어떠한 결과가 가장 좋은지 판별하기 위한 다양한 클러스터 밸리디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